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아줌마입니다. 남편까지 해서 아들, 딸 네 식구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첫째입니다. 아래로 6살 터울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해야 했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집안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동생만큼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남편 가보지 못한 대학도 다녀왔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었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인간극장에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겠지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시댁에서 지원은 변변찮은 스펙의 남편보다 남편 덕분에 대학까지 가게 된 도련님이 소위들 말하는 몰빵을 받게 되었다네요. 물론 그 시절을 함께하지 않은 저로서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와 사연들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응당 내 남편에게도 와야 했을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인생의 만약이란 없지만 그때 기술이라도 배웠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해서요. 남편은 심성이 참 좋습니다. 저도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더 좋은 시집자리들 두고 남편을 선택하게 된 건 그 착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에요. 물론 남들보다 출발점이 훨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한 건 사실이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너무 분해 잠 못 이루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 저희가 결혼하겠다는 걸 알리러 시부모님 찾아뵈었을 때도 두 분은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성에 안 차나 마음에 안 드시나 걱정했는데 이유가 참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당장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에 생활비를 벌어오는 남편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댁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돈이라던가 이런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유였고요. 주변에서도 그게 무슨 경우냐며 제 결혼을 반대하던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신뢰도 컸고 이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할지언정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남편 또한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어 했어요. 저도 남편의 식구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요구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까지 이 사람을 저버린다면 영영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만용이었는지 이 사람을 구원해줄 사람은 저 하나뿐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결혼식장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초지일관 무슨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식장에 계셨고 축복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가장 기뻐해 주셔야 할 분들의 응원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축복해주기보다 돈부터 찾으시더군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결혼을 우리가 우겨서 한다는 이유로 결혼 비용이나 그 어떠한 부분에도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측 하객들도 전부 다 남편이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온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난하게 살아오시면서 친척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도 많았고 그런 사소한 사건들을 이유로 연을 끊고 살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굳이 그 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이 가져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돈에 욕심을 부리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친정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 하셨지만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 집이라고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보고 싶다. 저희 부모님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축의금 드린 걸 가지고 남편은 그게 자기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돈이라고 말하며 인연을 끊고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돈 필요하다는 연락도 자주 받았습니다. 이제 둘이서 버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놓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가장이고 챙겨야 할 가족이 있으니 생활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요. 시아버지는 대번에 남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고 아주 여자한테 홀려서 가족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축의금 드린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아버지의 손찌검에도 말을 바꾸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두 분도 곧 포기하시고 가시더군요. 가는 길에도 폭언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자한테 홀려서 가족 등지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며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방 한 칸짜리 비좁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고등학교를 나오고부터 모아온 돈을 전부 다 자기 부모님께 드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아온 돈과 약간의 대출을 합쳐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신혼생활 포기하고 대출금부터 없애기 위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일만 하고 허리 졸라매 돈을 아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코딱지만한 사이즈지만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룸 전세를 정말 좋은 조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지내며 돈을 더 모아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둘이 살기에도 비좁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만 말한 대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새 식구가 한 명 생기게 되었어요. 첫째가 생기게 된 것이죠. 저도 남편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부모님도 뛸 듯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 저는 계속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평소 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매일 같은 신발 신으며, 신발이라고는 한 켤레씩밖에 없던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이 2켤레가 더 있더라고요. 신발의 주인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제 오냐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가 했더니 남편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하시며 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그날 남편하고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 주소를 알려준 거냐고요. 영 끊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혼자 찾아뵈면 되는 걸 무슨 생각으로 집 주소까지 알려준 거냐 따졌어요.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인 채로 미안하단 말만 중얼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께 주소를 알려줬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 다그쳤습니다. 계속 저한테 욕만 먹으며 아무 말 못하던 남편이 버럭 성질을 내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장인 장모님께 처음 말했을 때 자기는 마음이 아주 찢어졌다며 그걸 알고나 있냐고요.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경사인데 그 기쁨의 순간에 자기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집 주소를 알려드리기 전에도 혼자서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해오면서도 돈 이야기 한 번 꺼내신 적 없고, 동생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제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한테 더 이상 돈 이야기 하시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박박 지르더군요. 돈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건 어떻게 믿냐고 따지니 자기 어머니가 돈 봉투도 주고 갔지 않느냐며 입가에 침이 고일 때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네, 돈 봉투 받았죠. 10,000원짜리 9장에 5,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10만 원이요. 물론 저희가 연을 끊으려 시도한 건 사실이지만 결혼 생활 3년 동안 시부모님한테 숟가락 한 세트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저희에게 주신 돈이 5,000원짜리가 섞인 10만 원이라는 사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10만 원이 어긋난 시부모님과 우리 사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되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이 가끔씩 방문하기는 했지만 과일 한 봉지라도 직접 사다 주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에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생활비를 달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몇 번의 교류를 하면서 남편은 기가 살아서 그것 보라고 이제 온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비좁은 우리 집에 또 한 명의 식구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둘째인 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맞벌이 부부였던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 형편을 알고 계시기도 했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아무 대가 없이 봐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찾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찾은 이유를 말하시더라고요. 사돈이 애 봐준다고 고생 많은 거 안다고 웬일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기도 할머니 된 기쁨 좀 누려보고 싶다고 둘째가 태어난 김에 자기도 아이를 돌봐주고 싶더라고요. 마음만은 고맙지만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살 된 아들은 손이 많이 가니 싫고 갓난쟁이인 딸아이를 자기가 맡아주고 싶다고, 아들은 친정어머니가 계속 보게 하고 갓난쟁이만 제가 출근하는 길에 시부모님 집에 내려주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집으로까지 와주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아이가 정 보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 오시면 된다고 하니 불편하게 사돈하고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있느냐고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어머님께 맡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시댁하고도 거리가 가까운 편도 아니고 회사를 가는 길에 내려놓고 가면 저도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데만도 빠듯해서 안 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저 시애미가 하는 일이라면 거절부터 하고 본다고 하면서 니네 엄마한테 돈을 얼마를 주길래 시모가 애 봐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할머니 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우리한테서 돈을 받아가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아이 둘 다 봐주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건지 갓난쟁이인 딸아이만 봐주고 싶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친정에다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이제서야 본성을 드러내나 싶어서 친정어머니는 대가 없이 저를 위해 아이 돌봐주고 계시는 거라고, 돈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 아니라고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셨고요. 아무튼 아이는 어머님께 맡길 생각 없고 봐주신다고 해도 돈을 드릴 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본성이 안 바뀌었다며 혀를 차시고 저도 더 길게 이야기하기 싫어서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싸운 건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정말 두 아이 태어났을 때까지 남편과 싸운 일이 손에 꼽았는데 2번 다 시부모님이 연관된 일이었네요. 하지만 보라고 결국에는 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거 아니냐 따졌더니 남편은 그게 어딜 봐서 돈을 달라고 하신 거냐, 그건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거라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친정에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어야지, 그저 시자 들어가는 자기 부모님 일이라면 매번 그렇게 불만을 갖고 들으니 좋게 들릴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냉전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노골적으로 아이를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련님 때문이었어요. 이제 장가갈 준비를 하던 도련님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지원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대놓고 저희한테 둘째가 장가가니 돈을 내놓으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 아이 봐준다는 걸 이유로 저희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도련님 장가 보내기 위해 이래저래 노력을 해봐도 돈 나올 구멍이 첫째인 남편밖에 없었으니 나중 가서는 대놓고 동생 장가 가는데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하냐며 돈 1,000만 원이라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둘째가 시집가는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아냐며 나중에 가서 아쉽게 안 할 테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남편 입장에서 그 돈을 주고 싶었는지 주기 싫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간 저한테 해왔던 소리나 으스대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대번에 거절을 해주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절 위해 그런 대답을 한 거라지만 별로 고맙지가 않네요. 차라리 그때 준다고 했으면 제가 질려서라도 결정을 일찍 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 시커먼 속내를 다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라는 태도로 일관하니 남편도 더 이상 저에게 시부모님이나 도련님네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고 친정어머니께서 계속 아이를 돌봐주면서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하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댁과는 연을 끊고 지냈네요. 남편이 뒤에서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다 해도 받은 적 없었고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도 문 열어드린 적 없습니다. 남편 속이 그때마다 타들어간 건 알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단호한지 충분히 인지를 하는 분들이시니 연락이 끊기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긋지긋한 10월도와 이별하고 현재까지 아득바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 3개짜리 40평형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새로 개발된 신도시이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이고 처음 이삿짐 드리는 날에는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그 비좁은 집에서 부대끼며 살며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야 애들이 어려서 한 방을 쓰게 했지만 아이들 커가면서 더 이상 같은 방을 쓰게 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첫째인 아들이 희생해서 거실을 자기 방처럼 사용했습니다. 구석의 작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거실인지라 그 흔한 침대도 놔주지 못하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15년 가까이 연을 끊고 지낸 시부모님이 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어떻게 오셨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뻔하게도 남편이 모시고 왔더군요. 집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집이 참 좋다며 구경을 하더라고요. 제 속은 속이 아니었죠. 언제 가실런지 싶더라고요. 이번엔 또 어떤 이유를 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려나 예상하고 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에게 달마다 돈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첫째가 쓰기로 한 큰 방에 가셔서는 화장실도 바로 방 옆에 붙어 있으니 자기들이 이 방을 쓰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 살게 해준다고 했냐고, 왜 또 15년 만에 갑자기 오셔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이번엔 다르다고 네가 좋아하는 그 돈 우리가 줄 테니 여기서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지도 않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두 분을 문 앞으로 내모니 그제서야 저한테 부탁하듯이 제발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하며 본인들 사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남편 돈까지 뜯어가며 올인했던 둘째한테 손절당한 지 오래라고 하덥디다. 빚까지 내가며 장가를 보냈는데 경제력 없던 시부모님이 그 돈을 갚을 방법은 따로 없으셨죠. 그래도 어떻게든 이자만큼은 두 분이서 충당을 하려고 했고 원금은 도련님이 버는 돈으로 메꾸고 있었나 봅니다. 도련님과 결혼한 동서네가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단하다는 집안에서 시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로구나 싶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이 돌봐줄 때 거기에 돈을 얼마를 주는 거냐며 성질 뻑뻑 내던 시어머니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도련님이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고 나니 시댁으로 돈 빼돌리고 있다는 걸 이유로 더 이상 몰래몰래 시부모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이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나 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도 남자가 해온 집 때문에 딸을 믿고 보낸 건가 본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전부 다 빚더미고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게 자식들이다 보니 그쪽에서는 사기 결혼했다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몰빵했던 둘째에게 손절당한 시부모는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정리해서 남은 빚을 갚아줬고 남은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들고 나와서 그 돈을 우리한테 줄 테니 방 하나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찾아온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말년에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에게는 그 어떤 지원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앗아가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무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찾아왔다지만 그렇게 하도록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 20년간 3년 남짓한 시간을 제외하고 연을 끊고 살아왔지만서도 자기 부모를 저버릴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굽신대며 돌아가신 그날 밤 남편은 어떻게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10몇 년의 시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지 않았느냐. 20년 되는 세월 동안 날 위해 부모 등지고 살았으니 남편 도리는 충분히 다 한 것 같다고 이제는 자기가 자식된 도리를 하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그러면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빼앗기기만 하던 남편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서 희생했고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저를 위해 여태껏 희생해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남은 기대에 합가는 절대 할 생각 없고 차라리 시부모님 얼마 안 되는 남아있는 돈에 합쳐서 월세방을 구해주고 일정의 생활비를 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없다면 이혼을 하겠다고요. 이혼은 협의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고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남편이 가져가는 걸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이혼 후에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네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시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잃은 상황이 앞밖에 남지 않은 저를 너무 우습게 본 처사였어요. 저는 그 길로 시부모님을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는 나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시부모님은 얼마 남지 않은 가지고 나온 돈마저도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이끌고 와 제 앞에서 빌더군요. 이렇게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제발 선처해달라고요. 남편만 보면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제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그 사람들 전부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20년의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남편과는 영영남이 되고 말았어요. 행복한 노후를 기대했던 게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남은 시간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되기는커녕 피해자 가족과 피의자 가족이 되어버렸네요. 드라마 같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 보내봤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늘 듬직하고 자상한 남자친구는 대학생활 내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 있었던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됐기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해야만 했었어요. 그런 이유로 다른 연인들처럼 분위기 좋은 곳에 가거나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닌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가 제게 사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도 2번이나 안 된다고 밀어냈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한다 말했고 끝내 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네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어린 형제들의 학비를 벌겠다고 서울에 올라오신 아버지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봤다고 표현하실 만큼 고되고 억세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시대로 치면 늦은 나이인 나이 30에 비로소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친구분과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큰 돈을 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어보거나 그 무렵 찍었던 사진들을 보신다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는 소리를 절로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 회사 자금을 들고 잠적을 했다고 하네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분이었는데 고향도 같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형제처럼 친근한 마음이 생겨 간이며 쓸개며 빼주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여 사업에 껴준 건데 그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작정하고 야반도주 한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희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도우미를 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에 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친구분 이삿짐 센터 일을 돕거나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시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학원이라도 갈 수 있었다면 덜 외로웠겠지만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도 다닐 여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이 집에 오실 때까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 앞 방에서 혼자 있기 일쑤였고요. 그러다가 문득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서 두 분을 편하게 모셔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지요. 손에 물집이 잡혀서 연필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죽어라 공부를 하니까 당시 반에서 중간 정도이던 제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대입이 가까워졌을 무렵에는 학교에서 전교 1등 자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해준 것도 없는데 대단하고 기특하다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했고요. 사연 많은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자들이 많기로 이름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남자친구는 대학교도 저에 비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언행이나 행동에서 여유가 묻어나오는 남자친구는 그 여유만큼 씀씀이도 큰 편이었어요. 이런 남자가 날 왜 좋아하는 걸까 싶어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저의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입버릇처럼 괜찮다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듣기가 좋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서 연애도 안 하나 걱정을 하셨다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당신은 검소하고 단정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제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태도가 싹 돌변하시더군요. 뭐랄까 싫은 소리는 안 하시는데 눈빛에 냉기가 돌았다고 할까요. 그러더니 누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냐 물어보셨고 혹시 당신 아들을 돈 보고 사귀냐고 묻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제가 남자친구가 저를 먼저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에는 제가 남자친구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도요. 제 사내는 관심도 없고 애초에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고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식 코웃음을 치시더니 요즘 애들은 당신 때랑 다르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남자친구한테 직접 여쭤보시라고 했더니 당신 아들은 눈치도 빠르고 착해서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할 거라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다시 한마디 하려는데 자리를 비웠던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저와 이야기를 해볼수록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제 칭찬을 하시더군요. 이 일을 겪은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차마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중인격 사이코 같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전화하고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밀어내고 모른 척 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헤어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설마 싶은 마음에 나가봤고 거기엔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사귀던 사람이고 인사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면 남자친구가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이미 마치 사위라도 됐냐. 저희 부모님에게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언제 가려고 그러냐고 얼른 가라고 하자 자기는 집이 싫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자기 집에는 다 가짜밖에 없대요. 남자친구의 사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라던 남자친구에게 아버지가 생긴 건 남자친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랍니다. 당시 어머니께선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 결혼을 하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상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새아버지께서는 애시당초 어머니만을 좋아하셨을 뿐 남자친구에게는 굉장히 냉랭하셨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데도 갈라놓지 못해 안달이셨고 행여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는 꼴을 못 보셨대요. 듣자 하닌 남자친구를 아들이 아닌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혼자 애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남자친구에게 어떻게든 새아버지 눈에 들도록 노력을 하라 강요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때문에 다시 고생하는 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냥 버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으면 독립을 하지 그랬냐고 물으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남자친구는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왜 저와의 관계에 그토록 집착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고 모성이라고 할까요? 남자친구에게 따뜻한 집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그만 결혼하면 안 되냐고 물었고 저도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희 부모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 아버지의 돈을 들고 잠적한 인간을 잡은 것 같다는 경찰의 연락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고생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얼마 전 비록 정말 작기는 하지만 건물을 하나 사셨는데 그 건물 앞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하게 큰 이익을 보게 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행운의 여신이 다시 우리 가족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 같다며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으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평소답지 않으신 모습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곧이어 아버지께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시곤 어머니와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잠시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시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사시느라 일 저일 안 해보신 일 없이 다 하시며 살았다고 할 수도 없어 난처했지만 결국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던 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며 살아오셨다고요. 그러자 부모님 두 분 다 좀 귀가 얇으신가 아니면 판단력이 흐리신가 왜 젊어서부터 사기를 당하냐며 웃으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젊었을 때 좀 맹하셨나 보다고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역시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고 좀만 더 있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고향을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보니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혹시 자기랑 어디서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어디서 마주쳤겠냐며 무슨 재미난 농담이라도 한듯 깔깔 웃더니 혹시 우리 이사할 때 이삿짐이라도 날라준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너무 모욕적이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부모님께 제발 가자고 하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조금만 더 있어보자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돈이 그렇게 탐이 나냐며 이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하고 사돈을 맺고 싶냐며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상종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보아하니 남자친구의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남자친구 말대로 당신 남편인 새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 같았고요. 이런 집구석에 결국 남자친구를 혼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상견례를 하고 있던 방 안으로 어떤 남자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기 어쩌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너 이 자식 내 돈 가지고 그간 떵떵거리며 잘 살았냐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저희 집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진 몰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며 악을 쓰고 남자친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새아버지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를 쳐댔지만 곧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더군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때문에 10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받고 살았다 생각하니 어떤 용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남자친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응당 누리고 살았어야 할 삶은 남자친구의 가족이 누리고 살았다 생각하니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원망스럽고 믿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진짜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바엔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는 없다는 걸 알기에 그럴 것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설령 그 사기꾼과 이혼을 한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남자친구를 예전처럼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절대로 합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명색이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 다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두진 않을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의 서름을 꼭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이 일로 제가 큰 상처를 받진 않았는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게 부모님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에 괜찮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네요. 법적인 처벌까지 받고 나면 후기 들려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시모와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 화끈하게 끝내버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제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네요. 판매업은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지금까지 올해의 직원으로 3번이나 뽑혔습니다. 백화점과 집만 반복하는 제 일상을 외롭게 본 친구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지만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편은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에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좋아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어요. 그 형도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큰형님하고 시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시모는 새로 보는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 기대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첫째, 걔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건 모른다면서 넌 다르지 않냐고 은근히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집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식사 한번 대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음식 솜씨도 한번 봐야겠다면서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요리에는 전혀 재주가 없었거든요. 결국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2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집들이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 외에도 사사건건 시모가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여 저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도 살가운 성격이 아니고 친정에도 그보다 더 전화를 안 하는데도 시댁엔 나름 노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며 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늘 남편 뭐 해먹었냐, 집안일은 똑바로 했냐, 외간 남자랑 말 섞지 마라 등 말도 안 되는 잔소리뿐이었고요. 정작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전화가 하기 싫어졌고 그러다 보니 전화하는 주기도 더 길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딸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곁을 안 준다거나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라며 친척들에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주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다 못한 친척들이 저를 훈계하러 전화를 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척들은 슬쩍슬쩍 시모가 어떻게 제 욕을 했는지 전해주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모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하시라 하니 대뜸 어디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아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 다음 주가 시모의 생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외식하기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시모가 볼 일이 있다는 핑계로 생일상을 받으러 저희 집에 직접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미역국 같은 건 준비하지도 못했거든요. 시모는 크게 실망한 듯이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칠칠치 못하냐고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어른들한테 예쁨을 받겠냐는 등의 억지를 부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의 말에는 언제나 너는 내가 말하기 전에 왜 알아서 할 줄을 모르니라는 비난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모는 머리에 필터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말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로 작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빌라 전세에서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날 저희 집에 온 시모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동네에 마당 있는 집이 한 개도 없네 라고 하시며 한 2년 정도 살고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더군요. 솔직한 말로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시면서 집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게 썩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대출이 얼만데 2년 있다 이사를 가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너네 부자 아버지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늘 대화가 이런 식이니 점점 더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을 기점으로 제 인내심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작년 추석 황금 연휴에 성묘갈 곳이 많다,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도 다 해야 된다며 거의 일주일 동안 저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셨어요. 간신히 연휴 마지막 날 친정에 갈 수 있었지만 이미 몸이 녹초가 된 터라 피곤해서 잠만 자다 왔어요. 결국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연애 때는 상상도 못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출가 외인이고 이제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일을 챙기다 보면 친정에 못 갈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정말 연애할 땐 이런 기색을 손톱만큼도 못 느꼈는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이 사과하길래 앞으로는 명절 당일에 시댁에 들려 아침을 먹고 적어도 저녁은 친정에서 먹는 걸로 합의했어요. 지난 설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설 연휴가 다가오자 남편이 달력을 들고 오더니 이번 연휴는 차도 막힐 것 같고 이러면서 양쪽 다 가기는 힘들겠지라며 밑밥을 깔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 첫 명절이고 상황도 빠듯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시댁에서 연휴를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다른 때 가자면서요. 저랑 한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실실 능구렁이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화도 나고 분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틀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남편의 계획인지 시부모의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씨는 저의 편이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하니 제가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현지 매장 탐사의 기회를 얻은 거였죠. 그리하여 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미국으로 떠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장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남편에게도 분명히 출장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출국 하루 전 열심히 짐을 싸고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생쇼를 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직전에 누가 봐도 인천공항이구나 싶은 배경으로 인증사진 찍고 비행기 티켓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는 핸드폰이 터지지도 않으니깐요.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해서 전원을 켜니 남편에게 여러 통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혼 어쩌고가 있더라고요. 네가 며느리가 맞냐? 도대체 개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그 문자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단 하나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한 입을 덮고 산 남자가 이런 쪼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 한 바가지를 쏟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더 볼 것도 없으니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 아플까봐 행복한 척, 괜찮은 척하고 참고 사는 것이 더 큰 불효라고 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예전처럼 또 지지해 주셨어요. 친정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혼하라고 말하시려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친정에 있다는 사실에 황당해 했나 봐요. 게다가 막상 장인 장모까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니 본인 남편은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잘못은 며느리 도리 못한 제가 했는데 왜 자기가 욕을 먹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혼하자고 달라들자 오히려 이 인간이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선심 쓴다는 듯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친정에 보내줄 테니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기고만장한 자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일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더 기고만장을 했어요. 남편은 아내 노릇은 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며느리 도리나 좀 똑바로 해라라며 명절날 시댁 가서 시부모님한테 아양도 좀 떨고 일도 좀 하고 그런 게 다 며느리 도리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어디서 개가 짖나라는 마음으로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구 소개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서류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결혼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재산분할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한 뒤 싱크대 위에 사인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발견한 남편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나중엔 거의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도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는데 망설일 이유 없으니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도 변하기 어렵고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니 저는 과감하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전달받은 시부모님한테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는 꼭 친정에 보내줄 테니 너도 그쯤 했으면 그만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어머님이야 적당히 좀 하시라고 한마디 사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뭐 사위 노릇 똑바로 한 줄 아냐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언제 시어머니 도리 제대로 하신 적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들 부부 이사 가는데 돈 1,000만 원도 못 보태주시면서 뭘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찾으시냐고 우리 각자 자기 할 도리나 똑바로 하고 살자고 했네요. 시모가 어버버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결국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남편은 다시 시부모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마 시중들 여자가 필요해서라도 시모나 남편은 또 그네들이 말하는 며느리돌이 해줄 수 있는 식모 같은 여자를 찾아 헤매겠지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즐기고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실 때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갖고 계셨나요? 저는 평범했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남편은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는 자기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연애를 해본 적은 있지만 직장을 다닌 이후로는 좀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봄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연인들도 많아졌었고요. 그런 와중에 동료가 다리를 놔준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반가운 기분이었지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동료는 저더러 부담 갖지 말고 나가보라 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번 안 봐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멀지 않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해서 그런지 말을 잘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 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맥주까지 한잔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다음 주엔 언제 만날 거냐며 자연스레 애프터 신청까지 해왔고요. 이렇게 저와 남편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실 연애 초부터 남편은 줄기차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기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자기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에 저는 인생을 건 게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쪽 집에는 언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데이트가 끝나면 늘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말 중 하루 남편이 저희 집에 들려서 저희 부모님도 뵙고 저녁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부터 뵙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남편 말로는 이런 건 시댁부터 가는 게 그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좋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보통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저도 처음 준비해보는 결혼인데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차로 대략 3, 40분 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가기 멀고 힘든 지역도 아닌데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미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도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저보다 더 떨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날 백화점에서 근사하게 포장된 한과 세트도 사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기 가족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각자의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도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성격이라던가 부모님과 얽힌 이야기라든가 그런 건 그다지 말해본 적이 없었기에 흥미롭게 들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님 성격은 소위 상남자랍니다. 목청도 크시고 행동도 거침이 없으시대요. 성격도 화통하시고 의리, 사람 간의 정 이런 걸 중요시하신대요. 형제분들 사이에서 맞으시라 제사뿐만 아니라 아프신 시할머니도 모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과는 반대로 말수가 적으시고 묵묵히 할 일만 하시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빠르셔서 낮에는 틈틈이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버시면서도 집안일도 하시고 지금은 시할머니 병수발도 들고 계신다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은 정말 효자효부라며 저더러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자가 사실은 너만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라는 걸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도착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배를 누르니 어머님께서 반가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에는 아버님 어머님뿐만 아니라 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당시 83이셨던 시할머니는 폐암일기셨는데 뵙기에는 비교적 정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시할머니와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님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간 자리였으니 시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슬쩍 부르더니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점수도 따야 되냐고 혹시 경쟁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점수를 따냐고 다시 물으니까 그냥 잘 보이면 좋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자기도 우리 집에 인사 가면 우리 엄마가 음식할 때 도와줄 거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별 생각이 씨 한 말은 아니었는데 대답 없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살짝 괘씸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얄미워져서 안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 다 될 때까지 시할머니 옆에서 말동무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께서 거실로 과일과 차를 내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님만 바닥에 앉아서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어머님께 저한테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잘 깎는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지요. 그랬더니 엄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깎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깎으면 되지. 왜 나한테 깎으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과 향이 맡기 싫으시다고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과일은 안 깎아도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까 남편의 행동 때문인지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자식이 부모님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게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큰 탈 없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댁 근처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본론만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온 식당으로 방송도 몇 번 탔고 단골 손님들도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심스레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신 듯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지 물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까시더니 솔직히 당신들은 돈이 없으시답니다. 병드신 할머니 수발 드느라 그나마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두셨던 돈 다 까먹으셨다고요. 그렇다고 장가 간다는 아들 못 가게 할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쩌면 좋냐고 되려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지만 당신 아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외제차를 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해해준다면 제 쪽에서 지불하고 남편 쪽에서 외제차를 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외제차냐 싶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보태듯이 설명하기를 영업직군에서 일하려면 외제차랑 좋은 시계는 필수랍니다. 솔직히 말이 되는 것도 같았고 안 되는 것도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장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쪽에서 집을 해가면 사돈께서 차하고 혼수까지는 해오시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도 그러시겠다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심 끝에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마침 저희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렴한 전세가 나왔었거든요. 딸이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해서 서운했는데 이참에 2년 더 옆에 끼고 살자며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보다도 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혼수도 제 취향과는 많이 멀었지만 하나둘씩 채워졌고요. 양가 어른들이 서로의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부의 연을 맺고 나니 남편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둘째 날 왜인지 남편이 잔뜩 심통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어도 제대로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어머님께 전화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를 드리냐니까 아까 저랑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건 들었는데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건 못 들었다면서 왜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딱히 드릴 말씀도 없는데 왜 전화를 드려야 하냐니까 장모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모녀지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위가 왜 궁금해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녀지간에는 굳이 할 이야기가 없어도 자주 통화하고 그런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모녀지간엔 할 이야기 없어도 전화하고 고부지간엔 그러면 안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나랑 싸우고 싶어서 일부러 시비 거는 거냐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왜 소리를 지르냐며 너무 서운하다고 그러더군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끝날 일을 왜 크게 만드냐고요. 자기는 그저 제가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직접 하세요. 아무려면 아드님 전화가 좋지. 생판남인 며느리가 좋겠습니까? 라고 잔뜩 비꼬아줬네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건에 비하면 이건 정말 양반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뉴스에서 어디 지역이 덥다 춥다 비 온다 눈 온다 어느 도시에서 사고가 났다만 나와도 저더러 전화를 드리라고 해요. 안부를 여쭈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왔다고 어머님 안부를 물어야 할까요? 대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전화를 또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다 며느리 도리랍니다. 제가 해야 어머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반드시 제가 해야만 어머님이 저를 더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입에 줄기차게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한평생 힘들게 사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대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고 더는 고생 안 하고 사시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하는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야근까지 하고 집에 10시가 다 돼서 들어온 날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하던지 말 그대로 진이 다 빠져서 크지도 않은 집인데 현관부터 안방까지가 천리길 같더라고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는 머리대로 다 풀어헤치고 옷도 벗다만 채로 늘어져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남편이 어머님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저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던지요. 남편 손에서 휴대폰을 빼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왜 멋대로 전화를 바꾸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진작에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렸으면 자기가 그랬겠냐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저라고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저도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명절, 기념일 때는 당연히 찾아뵙고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도 꾸준히 드렸어요. 정작 어머님은 제 전화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어머님도 저도 둘 다 할 말은 없는데 먼저 끊기가 민망해서 서로 눈치 싸움만 하다 어색하게 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서 그 난리를 치고 뿌듯해하곤 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그 집안에서 대단한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다 제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의 도를 지나친 행동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는 만사가 귀찮다며 집에 계시고 싶다 하셨는데 남편이 그래도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면서 콧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온 가족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이 무렵에는 할머니 병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렇게 놀러를 가자고 우기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똥꼬집이 없다는 걸 온 식구가 다 알다 보니 그냥 가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한테도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 내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모릅니다. 주말에 1박 2일로 갔다 오면 좋겠는데 곧 죽어도 2박 3일은 가야 된다 했어요. 가뜩이나 곧 인사평가라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만 했네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여행지로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설마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 강원도에 도착했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할 수 있는 펜션이라면서 남편이 엄청 신났더라고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는 그새 더 안 좋아지셨는지 휠체어까지 타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쩐 일인지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남편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어 보였습니다. 왠지 그 표정을 보는데 기분 나쁜 예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자 어머님은 제주도에 보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는 휴가라고 그랬대요. 아버님하고 할머님은 며느리가 챙길 거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그랬답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 덕분에 어머님도 기분 좋게 여행 가시고 저도 예쁜 며느리 되고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시할머니랑 아버님이랑 여행하면서 도와드리고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시할머니랑 아버님 챙기는 동안 당신은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남자라서 할 줄 모른답니다. 해본 적이 없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해봤냐고요. 아들이자 손자인 너도 안 해봤는데 생판남인 내가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며느린데 왜 모르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던 일들은 이제 저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엄마를 돕냐고요. 어머님을 왜 나만 돕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지 그럼 누가 시어머니를 돕냐고 그러는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는다는 표현이 내 남편 때문에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시할머님이 급하게 저를 찾으신다고요. 시할머니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니 시할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설마 싶어서 보니까 바지에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평소엔 화장실 문제를 어머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어머님도 안 계시고 집도 아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할머니를 화장실로 모신 뒤 씻겨드렸습니다.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론은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이대로 살다간 어머님의 일이 고스란히 제 일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매정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처럼 살 자신도 없었고 살기도 싫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에 가셨다는 어머님한테 연락을 한들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았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시할머니만 모시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만 친정에서 같이 있다가 시어머니 오시면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랑 친정으로 갈 테니 부자지간끼리 2박 3일 재밌게 놀다 오라고요. 이혼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 올라탄 지 20분쯤 됐을 무렵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온 이유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인지 시할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 몰래 끌고 와버린 이 외제차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결정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2박 3일 후 시할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많이 나신 눈치였지만 시할머니 때문에 저한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셨다며 다음에 제대로 식사 대접이라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한편 시어머니께서는 전후 사정을 아시고는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왜 제 남편이 갑자기 효자병에 걸려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려면 너나 하지 왜 잘하는 네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령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났다 해도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렇게 용서가 안 되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난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평생을 아버님 뒷바라지 하시고 당신 키우시고 이제 시할머니 병수발까지 들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당신은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서 착한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래요. 다른 아줌마들은 딸이라도 있어서 딸이 많이 도와준다는데 어머님은 딸도 없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더러 진짜 딸 같은 며느리 못하겠냐고 묻더라고요.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 안 산다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럼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찾던 여자가 아니랍니다. 대신 저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못 준대요. 서로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져가자길래 그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 좋다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이나 시할머니께서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아 며칠 지난 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면서 당신 아들 생각하면 잡고 싶으신데 같은 여자로서는 잡고 싶지 않으시다 하셨어요. 당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당신은 행복하셨지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으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더러 잠깐이나마 가족이랑 귀한 인연으로 만나서 좋으셨다며 어디서든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워낙에 말수가 없으신 어머님이셨는데 여러모로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나마 어쩌면 만약에 남편이 먼저 나대지만 않았으면 오히려 저와 어머님은 잘 지냈을지도 남편이 말한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 저는 이제 완벽한 남남입니다. 서로 안부 같은 것도 묻지 않고요. 당연히 조금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찌나 피곤했던지 당분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엄두가 나지 않네요. 갑자기 뭐 연예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단무지,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